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잼버리 대원들은 K-팝보다 K-날씨를 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장마 피해가 너무 커서 비 좀 그쳐라 했더니 폭염, 너무 더워서 바람 좀 불어라 했더니 태풍, 중간이 없네요, 중간이. 카눈이 태국말로 열대 과일인 잭프루트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피해 없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맑은 날씨에서 진짜 카눈을 맛있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8월, 오늘이 10일이죠. 8월 10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 오늘 구속된 뒤에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그에 앞서 지난번에 영장심사 때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범행을 결심했습니까?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저 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갈 때는 모자에 화딱지 났잖아요. 모자에 그냥 마스크로 그냥 얼굴을 칭칭 감았단 말이에요. 안 보였어요. 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그런데 이후에 신상도 공개됐고 오늘 검찰로 송치됐는데 혹시 영장심사 때처럼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 모습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자가 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시나요? 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성문 지출 의향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구치소 가서 쓸 계획입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의 스토킹 집단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 너무 이 스토킹 집단의 괴롭힘을 당한 건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원종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기자회견입니까? 아주 그냥 주저리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 되지 무슨 놈의 저렇게 장황해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한다는 얘기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기존 진술을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자신이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방금 보신 모습은 이 피의자 22세 최원종이 살인 등 혐의로 검찰의 송치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아침 9시쯤 성남 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현행법상 본인이 얼굴을 가리고 강제로 벗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 모습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거 경찰이 야 미안한데 나 지금 우리 여론이 안 좋은데 마스크랑 모자 좀 벗자 혹시 이렇게 경찰이 달래는 거예요? 구슬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랬을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최원종 본인이 저렇게 마스크라든가 모자 같은 것들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 인간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모습은 녹색 슬리퍼에 회색 긴 바지 또 남청색 반팔 티셔츠 입었고요. 네. 면도를 하지 않아서 보신 것처럼 입주변에 수염이 자란 그런 상태였는데 사실 이 모습이 좀 의아한 것은 그동안 나온 보도에 따르면 대인기피
피증으로 머그샷 촬영도 거부했다.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또 그런 대인기피증이 있었기 때문에 서현역에 처음에 스쿠터를 타고 갔다가 무서워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저렇게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요.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 병원에 있는 분들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 이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말도 조금 달라진 태도거든요. 어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저렇게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진술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반성문을 쓰겠다 이렇게 입장을 좀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게 무슨 놈의 작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꿍꿍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혹시라도 앞으로 받을 재판에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알량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보실 때는 최원정의 저 말, 검찰 송치될 때 포토라에 딱 서가지고 했던 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본인의 이제 범행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설명하는 뭐 그 내용이 일단은 피해자다, 스토킹 피해자다 이걸 주장을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입장인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 사람이 확실히 뭐 심한 정신병이다라고는 보기가 좀 약간 어려운 게. 네. 지금 문장이 꽤 그 긴 문장, 복문인 것 같은데 네. 주어와 서술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앞뒤가 잘 맞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진단명을 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아마 병원에서도 진단명을 쉽게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 최원종 인간이 지금 자신의 의지였을 것,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이제 허주연 변호사님은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모자와 마스크도 안 썼어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우리가 기억을 이 곰곰이 떠올려보면 예전에 고유정은 이게 머리를 그냥 커튼처럼 내려가지고 이게 앞통수인지 뒤통수인지 모를 정도. 그리고 최근에 정유정도 모자랑 마스크 푹 눌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저 최원정은 이걸 다 공개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네, 이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피해 망상만을 이제 주장 중인데요. 그렇게 해야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방어 논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피해를 당할까봐 먼저 공격을 해서 뭐 인명 피해가 났지만 어저께까지는 뭐 미안하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그 대인 기피증만 있는 것 같지 않다, 피해 망상만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사람이 올린 그 게시판에 그 글 내용도 제가 오늘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과대망상 같은 것도 함께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저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일반인들은 좀 당황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누이 자기 입장을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잖아요. 네. 저런 부분은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TV에도 나가고 이러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서 저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네. 심신미약 좀 어려워 보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요, 혹시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최명기 원장님, 저는 최원종이 지금 고도의 이른바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린다고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보세요. 피해자들 회복되기를 진심 바란다. 그리고 구치소 가서 반성문도 쓰겠다. 왜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는 이제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최원정이 실제로 피해망상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교도소에 저렇게 이제 구치소에 가 있지는 않지만 제한된 구역에 수감되어 있잖아요. 네. 오히려 계속 편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허허. 왜냐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땐 극도의 흥분 상태였거든요.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된 이유는 자기 주위에서 자꾸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수집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딱 본인이 갇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런 자극이 없게 되잖아요. 그런 점점 마음이 편해지면서 생각이 정리가 돼요. 흥분이 가라앉게 돼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떤 우리 사회가 원하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본인이 근접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 안정이 되면서 변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가능성이냐 하면은 저희는 이제 망상을 구조화된 망상과 비구조화된 망상, 조직화된 망상과 비조직화된 망상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든요. 네. 구조화되어 있다, 조직화되어 있다는 굉장히 망상이 짜임새가 있는 경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망상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지능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하하. 그래서 최원정의 지능이 매우 높았다고 가정하면은 네. 뭐- 공부 좀 꽤나 했다면서요. 네. 만약에 과거 병전 지능이 135, 뭐 140이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지금도 115에서 120 정도의 지능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하하. 그렇게 되다 보면은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자신도 모르게 보이는 아. 모습을 갖다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아하. 어쨌든 저 꿍꿍이가 뭔지는 밝혀내야 돼요. 그것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겠지만 그런데 최원종은 앞서 하루 만에 태도를 급 바꿔서 피해자분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렇다면요. 수사하는 과정 내내 바로 곁에서 최원정 저 인간을 지켜본 경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감정보다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피해 망상이 워낙 이제 큰 상황이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 같고요. 본인이 그 행위한 자체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일부 조사 과정에서 후회한다라는 표현도 하고는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고요. 후회한다거나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냐라는 정도의 의사는 표시했습니다. 아직 경찰 저희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시점은 중요합니다. 시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경찰의 이 1차 수사 결과 발표 어제 있었던 브리핑에서는 어제 브리핑 할 때까지 당시만 해도 보세요. 경찰이 뭐라 했습니까?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과의 의사 표현을 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 오늘 검찰 하룻밤 자고 나서 검찰 송치될 때는 최진봉 교수님 네.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고 구구절절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혹시 고도의 전략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아까 최명기 원장도 말씀하셨잖아요. 잘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현실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가다가는 엄청나게 큰 벌을 받게 생겼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좀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내 형량을 좀 낮춰보고 비난을 좀 낮춰보기 위해서 저렇게 구구절절히 본인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저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게 진정한 반성의 의미보다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크고 그것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얼마나 무거울지 네.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면서 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사과한다는 얘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반성문도 쓰겠다고. 아니 반성문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했는데 이제 와서 반성문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체? 아니 범죄인들 보면 대체적으로 가서 반성문 쓰다 구치소 가서 반성문 맨날 쓰잖아요. 그 사람들의 반성문이 진정성이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겠습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최원정의 저런 태도는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본인의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 최원종 인간은요, 허준 변호사님 보세요. 학창 시절 때 이 기사를 토대로 보면 학창 시절 때 공부 좀 꽤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성문을 보세요. 앞서 어제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 자기가 물어봤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원정이 반성문 정도를 좀 제출할 수 있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 정도? 혹시 왜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냐고 자기가 먼저 스스로 물어봐요. 혹시 반성문의 고도의 전략 혹시 그리고 진짜 반성문 제출하면 형량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일단 반성문을 제출하게 되면 양형의 이릉의 참고 자료가 되기는 합니다. 아하. 그렇지만 반성문을 무조건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그 진실성을 항상 그 양이나 뭐 횟수나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재판부 판사님들도 반성문 내용도 다 읽어보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정말 중요한 것은 범행 경위라든가 이 사람이 범행 전후의 태도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제는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지 않다. 그냥 범행 자체만 후회된다. 이렇게 진술했다가 지금 또 진술이 바뀌고
있고 네.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어떤 판단 능력이라든가 이런 반성문을 썼을 때 자신한테 얼마나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아하. 이 부분은 반성문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검찰로 송치될 때는 장황하게 자기의 입장 같은 걸 쫙 설명했는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최원종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있다면서요. 뭡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본인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도 신림동 이 피의자의 이 조선의 범행을 보고 영감을 받았는지 혹시 모방범죄 아닌지 이거에 대한 계속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모방하지 않았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계속 스토킹 집단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는 이 피해자 중에 스토킹범이 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피해가 더 클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건 네. 흉기 난동전에 차량 돌진을 했거든요. 이건 불특정 다수를 헤아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 범행을 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상식 밖 주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정 교수님 보실 때는요. 지금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다.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스토킹하고 있고 자신을 해치려 한다. 이런 말도 혹시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이것도 나름 전략일까요? 최원종의. 전략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서 면책을 뭐 주장하기 위한 뭐 위장 증세 뭐 이런 거 같지는 사실 않고요. 틀림없이 피해 의식이 있고 그게 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약물 치료를 안 받다 보니까 망상의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된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아마도 뭐 최근에 스토킹 범죄 워낙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킹과 연관된 뭐 망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좀 불안불안하게 지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신림역 사건이 갑자기 터지고 네. 그 신림역 사건에 사실은 살해 영상이 막 확대 재생산이 됐잖아요. 그랬었죠, 네. 아마 신림역 사건 검색을 해봤다니까 막 칼로 찌르는 모습 이런 거 아마 흉기, 틀림없이 흉기로, 네, 네. 봤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이 사람의 피해 망상을 자극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 사람 끝까지 지금 신림역 사건이랑 자기 별로 관계가 없다, 별로 따라할 생각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막상 이 사람의 피해 망상을 지금 이렇게 외연화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 건 신림역 사건이 아니었을까. 뭔가 방아쇠 효과가 있었군요. 그게. 네, 아하.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검찰로 송치되고 보강 수사를 거친 후에 이제 재판에 넘겨질 거예요. 과연 이런 반성문 이런 따위에 제출한다고 해서 형량이 감형될까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천벌을 받을 최원종이었어요. 사실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바로 태풍 카눈 때문인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태풍 카눈 어디만큼 가고 있어요? 지금 전국이 태풍 카눈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직접 영향권에 든 부산은 이미 수백 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고 또 대피하고 있고요. 그래요? 교량과 지하차도가 통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출근길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자세한 내용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부산 마린시티의 오전 8시 상황인데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신호등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뿐만 아니라 도로 표지판도 흔들흔들, 아유, 세상에. 입간판도 덜컹덜컹, 저렇게 세워둔 오토바이도 쓰러질 만큼 마구잡이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머. 부산의 또 다른 곳인데요. 바람에 못 이은 가로수가 도로를 저렇게 가로질러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뿌리채 뽑힌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또한 강원도 강릉에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우산을 제대로 못 쓴 채 뒤집어지거나 강풍에 못 이겨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창원과 통영입니다. 맨홀 하수구가 역류하고 도로가 침수하고 물이 종아리까지 차 걷기도 힘들어 보이죠. 도로 옆에서는 저렇게 폭포처럼 빗물이 쏟아져 내려 맨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고요. 이처럼 현재 전국에선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린 이 장면, 영상은요, 오전에 곳곳에 피해 상황인데, 지금이 이제 오후 4시 40분, 5시가 돼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오후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어디만큼 와 있을까요? 카눈이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한 오후 4시 4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상주와 문경 또 예천 부근 이 경북 쪽을 지나서 충천 쪽으로 북진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는 저 정도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경로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9시 20분쯤 경남 거제로 카눈이 상륙을 했었는데 네. 당초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으로 쭉 종단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살짝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서 북진하는 것이 아니라 북북서 방향으로 살짝 속도도 느리게 지금 이동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오후 1시쯤에는 대구 북서쪽 20km 지점까지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동 속도가 시속 38km였고 이 중심 기압이 980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29m였는데 강도 등급 강에서 중으로 다소 약화가 됐는데요. 지금 기상청에서 약한 태풍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약해졌다는 것이고요. 아하. 강도 등급이 중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붕을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인데다가 세상에. 강도는 낮아졌지만 중심 기압 자체가 크게 낮아진 것은 아니어서 세력이 대폭 약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강풍 반경 300km를 이내인 넘는 이 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 태풍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4시에는 경북 쪽 지나고 있고 충청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권 전역에 지금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비도 계속해서 세차게 내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태풍 속도가 느리게 이동했다고 해서 태풍 바람 세기가 약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이 네. 여전히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데 속도가 느려지면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주의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곳곳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건물 외벽도 막 뜯기고요. 막 그런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최준범 교수님 이 카눈이란 녀석이 막 후딱 지금 우리나라를 좀 지나가거나 제일 좋은 건 뭐 벗어나서 가면 좋은데 아니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요? 빨리빨리 좀 가야지 이 녀석이. 그러니까요. 속도가 되게 느리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상대로 한다면 내일 새벽 3시, 11일 새벽 3시 정도가 돼야 완전히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북한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오후 9시 정도 되면 수도권에 상륙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충청도 지역을 지나가고 있고 오후 6시쯤 되면 충북, 충주, 남남 서쪽 약 10km 부근을 통과해서 오후 9시쯤 되면 수도권에 아마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0시가 되면 양주를 거쳐서 아마 새벽 3시쯤 되면 완전히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이제 북한 쪽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절대로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이게 태풍의 반경이 넓어서요. 뭐 수도권에 접근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비가 계속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 태풍의 핵에서 오른쪽 지역에 있는 거 이쪽이 강풍이 많이 붑니다. 이제 강원도 쪽이죠. 이쪽이 강풍이 많이 부는데 어느 정도까지 불고 있냐면 지금 초속 한 20에서 24m 정도 돼요. 아하. 이 정도 속도면요. 기왓장이나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왼쪽, 그러니까 서쪽은 그래도 바람보다는 비가 많이 내리는 거고요. 오른쪽, 동해안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쪽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빠른 귀가를 하셔서 이게 9시쯤 되면 서울 쪽에 접근을 해서 그로부터 새벽 3시까지 계속 수도권 위를 훑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는 절대로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쉽고 안타깝더라도 오늘 저녁에만큼은 되도록이면 약속 취소하시 일찍 귀가를 서두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9시쯤 10시쯤이 최대 고비 지금 수도권이 최대 지금 고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했지만 태풍이라는 게요. 안진용 기자님 바람도 무섭지만 앞서 영상 보시면 비가 엄청나요 지금. 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태풍이 핥히고 간 자리가 속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과 함께 설명드릴 텐데요. 네네. 일단 부산 동래구에선 강풍에 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외벽이 떨어져 나가면은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이게 되고요. 떨어져 나가곤 뒤곤이 네, 맞습니다. 저렇게 바람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 창원에서는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내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는 차들이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아하. 또한 강원 강릉에서는요 4차선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교통이 통제되게 아이고. 했고요. 어머머. 그리고 이번에는 구미로 가보겠습니다. 구미에서는 천연기념물 357호인 반송 일부가 쓰러졌습니다. 보시는 이건가 저 봐요. 영상인데요. 네네. 이 반송의 수령은 약 400년으로 추정되고 어떡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반송 중 하나인데 이번에 크게 비 피해를 입고 어떡해요. 말았습니다. 아이고 네네. 게다가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네. 대구에서 한 60대가
물에 휩쓸려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아이고, 안타까운 세상에. 소식입니다.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지금 인명 피해가 결국 일어나고 말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사실 허준별에서 앞서 영상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이 맨홀 뚜껑이 이게 시한폭탄이 되잖아요, 또. 맨홀 뚜껑 무게가요 40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보통. 그런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지속되면 1분 만에 맨홀 뚜껑이 열려서 15cm에서 16cm 이상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수압차 때문에 이게 튀어오르면은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남 창원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 튀어오른 맨홀 뚜껑이 시내버스 지하 바닥을 아예 뚫고 솟구치는 어머, 이거예요? 네,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머! 저게 이 경남 창원의 이 아파트 주변을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만큼 위력이 세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머. 당시 버스에는 대여섯 명 안팎의 기사와 승객분 탑승 중이었는데 다행히 이 중간을 뚫고 올라와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 와, 천우신지 하늘에 돋았어, 하늘이. 와, 진짜, 네. 그러니까 혹시 정차 중이었는데 내리려고 서 있는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그러네요. 상황이었거든요. 와. 차체 중앙 부분으로 뚫고 들어온 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시 관계자도 많은 비로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저렇게 맨홀 뚜껑이 솟구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전국이 뭐 남부지방, 중부지방 다 할 것 없이 전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태풍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근데 지금 일어난 게 다들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긴장하고 있는데 세상에 최진봉 교수님 예. 이른바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민폐족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전국이 긴장을 하고 해서 뭐 공무원들은 비상사태고요. 모든 국민들이 긴장 상태에서 지금 태풍 지나가기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오히려 민폐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대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영상 보시면 오늘 아침 7시 부산 광안리 앞바다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어? 보이시죠? 한눈에 봐도 거센 파도와 강풍에 사람이 저거? 예, 사람입니다. 대피해도 모자랄 순간에 남녀 둘이 바다로 들어가 위험천만한 물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이게 이를 포착한 안전요원들이 급히 달려가서 이 두 명을 제지해서 바다에서 나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뭐 하는 거야 진짜? 정말 철딱선이 없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요. 아하. 오늘 새벽 부산의 또 다른 해수욕장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장면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는데요. 지금 저기예요? 화면에 예. 너무 저거 잘 안 보이는 저 장면입니다. 이 남성 출입금지 경계선 지금 빨간색, 파란색 보이지 않습니까? 네. 경계선을 넘어서 바다로 들어가서 저기는 위험한 곳이거든요. 아하. 남성의 행동이 포착한 CCTV가 저걸 포착을 했어요. 아. 그리고 형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경보를 울리게 돼 있거든요. 경보를 송출해서 긴급하게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남성을 문 밖에 옮긴 구조대원들 CPR을 실시했고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안전불감증도 이런 안전불감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뭐하는 행동인지 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그 새벽 시간대 그 바닷가에 들어가는 거 남성 구했을 때 CCTV라 했잖아요. 그게요. 인공지능형 AI CCTV.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해서 뭔가 움직이는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약간 네모나게도 막 조준되잖아요. 그래 그거 움직임을 감지하고 인공지능이 CCTV가 포착해서 구조 요청을 한 거예요. 알람 울려서. 그래서 지금 구조하게 됐어요. 진짜 인공지능 CCTV가 아니었으면요. 최명규 의원님 진짜 아찔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진짜. 네, 그 첫 번째 이제 유형의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일단 그 남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그런 다음에 평솔하다는 바다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수영 실력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의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앞의 유형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혹시 걱정되는 거는 저거 자체가 일종의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또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저런 또 위험을 감수하는 쪽을 생각하지 않으셨나 또 걱정도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쭉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요, 이런 행동이요. 철딱선이 없음을 넘어서 뭐가 문제냐면 저분들을 구조하러 가신 경찰분들, 소방대원분들 그분들도 자체가 지금 위험에 빠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안지용 기자님. 네, 곳곳에서 이런 민폐족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경찰청에 따르면은요,
삼양해수욕장 서측에서 관광객 2명이 서핑을 하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관광객들을 바다에서 나오도록 했고요.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출입 통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2시 37분쯤엔 서귀포시 대평포구입니다. 낚시꾼이 대피 명령에도 해안가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낚시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 신고로 경찰에 접수가 됐고 결국 해경에 인계됐습니다. 또 오후 1시 20분쯤에는 서귀포시 이번엔 법한포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경찰관들이 순찰하다가 주민 4명이 수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유. 순찰차 앰프 방송으로 즉시 육상으로 나오도록 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구조대원들 역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경솔하고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은 혹시 이수정 교수님 이게 그냥 경찰분들이 소방대원분들이 나와서 아니 나오세요 또 구조하거나 그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혹시 이거 좀 법으로 처벌 좀 못하. 왜냐면 이게 본보게 따끔한 본보기를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싹 다 잡아다가 다 처벌해야 됩니다. 지금 네. 법이 있대요. 아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자면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대피 명령이 발령이 됐는데 네. 무슨 갯바위, 방파제, 무슨 또 절벽, 뭐 아까 그 바닷속에 심지어 연인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유. 전부 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다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꼭 200만 원. 내기 바랍니다 진짜. 네, 왕창 좀 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무모한 짓이요.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안전사고는요. 어떤 뭐 공무원,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도 안전을 지키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 현실에서 벌어졌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영화를 보면 슈퍼히어로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한 손으로 커다란 차량을 막는 이런 장면들 그렇죠. 많이 볼 수 있죠. 어허. 그런데 한국에도 이런 슈퍼히어로가 있었습니다. 어머.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톤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어머. 인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어. 근데 트럭 운전석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보시죠. 노란 원 안에 보면은 어디선가 나타난 남성이 이 트럭 앞을 막아섭니다. 어머머머. 이 남성은 온몸으로 트럭을 막아내며 어머머. 인도로 돌진하는 트럭의 방향을 바꾸는데 결국 성공하는데요. 세상에. 덕분에 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진짜 오싹하고 진짜 그런 순간이 긴장된 순간인데 당시에 현장에 있던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부딪힌 사람들 한 두세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주저앉아 있었고, 그리고 놀래갖고 뒤로 자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7, 8명 많이 내려가지고 얼른 그 차로 달려가서 차문은 열고 사이드 키도 막 만지는 것 같고 핸들을 돌려가지고 이제 이쪽 방향이면 사고가 더 커지니까 철문 쪽을 향해서 꺾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그 순간에 어떻게 또 저런 기질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 트럭, 저 차량이 딱 봐도 무슨 승용차, 그중에는 무슨 경차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게 1톤 트럭이었대요. 세상에 최진문 교수님. 예, 맞습니다. 1톤 트럭이 지금 세워진 상태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브레이크가 풀렸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원래 방향 어디였냐면요. 마을버스 정류장 쪽이었어요. 어머나. 저걸 만약 막지 않았으면요. 이게 밤 9시 24분쯤이거든요. 어머나. 8일 날 밤 9시 24분이니까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분이 있었던 그랬겠네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 이게 연신내역 인근의 공사장 근처인데 네.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목격을 했냐? 바로 경찰관이었습니다. 어허. 누구였냐면 은평경찰서 연신내 지구대 소속 이봉래 경장인데 네. 이분이 내려서 뛰어가서 저 차가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도록 한쪽으로 민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위험해요. 저 큰 차가 지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나. 또 도로가 경사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엄청나게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공사장 쪽으로 밀어내서 다행히 마을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공사장에 철문을 부딪히고 그리고 나서 섰거든요. 어머, 세상에. 만약에 이게 저걸 못 막았다고 하면 저 마을버스 정류장에 있던 많은 분들이 큰 상처를 입을 뻔했는데 어머나. 몸으로 막아서 경찰관의 모습을 보여준 이 경장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고로 아까 뭐 인터뷰 잠깐 나왔으면 경상 6명 네. 정도 경상 입는 것으로 그래도 다행히 사건이 천만다행이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맨몸으로 온몸으로 참사를
막은 이봉래 경장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적으로 맞긴 했는데 힘이 좀 역부족이긴 하더라고요. 더 굴러가면은 또 더 큰 2차 피해가 더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막아야 되겠다 해갖고 정말 대단하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걸 완전히 세우기는 역부족이니까 기지를 발휘한 건데 앞서 보세요. 그 막으면서 뭔가 뒤로 밀릴 때 혹시 자칫해가지고 중심 못 잡아서 이봉래 경장님이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아찔한 장면이 펼쳐졌을 거예요. 지금 이순 교수님, 이봉래 경장님 가족분들은 아마 아내분이 계시다면 이럴 거예요. 미쳤어 지금 큰일 날 뻔했잖아 뭐 이러실 거예요 진짜. 아이 뭐 큰일 날 뻔한 건 맞는데 네. 그러나 이 경찰분 아니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다칠 진짜. 뻔했잖아요. 이분이 지금 연신내역에 왜 가셨느냐? 요즘 이제 지하철 역마다 그 살인 예고글 때문에 아이고. 뭐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서는 이제 순찰을 도는 배치가 돼 있는 그런 경찰이었던 거죠. 때마침 와. 근데 이제 때마침 저 트럭을 보면서 지금 정말 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셨죠. 네. 정말 높이 평가하고요. 근데 이제 철문에 이렇게 꽝 부딪혔잖아요. 네. 혹시라도 저 트럭의 운전자분 혹시 트럭 범퍼가 좀 뭐 이렇게 까졌다고 뭐 이렇게 좀 손해가 났다고 저 경찰분에게 손해배상 청구 절대 하지 마시라. 그러겠죠. 설마. 네. 뭐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요즘 워낙 많다고 하기야 하니까 맞아요, 네. 꼭 경찰분 칭찬 받으시고 그리고는 지금 이 트럭 운전자분 깊이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반성하시고 네. 경찰 괴롭히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네. 일단 저 사고 경위 조사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혹시 트럭 운전자에게 책임 물을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야 될 거고 이분 정말 다시 한번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서울 은평경찰서 연신내 지구대 이봉래 경장님 혹시 아내분 가족분들은요.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정말 멋져요. 아빠 멋져요. 우리 남편 멋져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경찰관분의 눈썰미가 한몫했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 경기도 파주시 한 도로입니다.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말투가 어눌하고 본인의 출발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에선 다량의 여러 약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이 어르신을 파출소로 동행했고요. 이후 마약과 음주 검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미검출됐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약이 있다고 했죠. 네. 이 약의 정체는 바로 혈압약이었습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면 혈압약 복용하고 근데 역주행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무슨 사고가 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어르신이 뭔가 지금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그러니까요. 됐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 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 어르신을 일단 귀가 조치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 이봉준 경위의 이 매의 눈에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포착이 혹시 되거든요. 이분은 앞서 이봉래 경장님하고 형제인가? 이봉준 경위님인데 이분은. 네. 그러니까요. 이 성함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봉준 경위님이 과연 무엇을 봤는지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네. 네, 파출소 서 계신 어른을 이봉준 경이 유심히 매는 보이시죠?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쳐다봅니다. 그리고 뭔가 생각난 듯이 어르신한테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이렇게 권하는데 어르신 걷는 거 보세요. 뭔가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옆에 있는 책상을 손으로 잡으면서 굉장히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잖아요. 약간의 절뚝임도 있고요. 네. 그렇죠.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봉준 경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인데요. 네. 어디로 전화를 걸었을까? 곧이어 119 구급대가 지구대에 도착합니다. 어허. 알고 봤더니요. 이 어르신이 보인 증상이 뇌출혈 전조 증상이었던 겁니다. 네? 정말 아찔할 뻔한 순간이었죠. 이후에 어르신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 진짜 이런 게 최진봉이 이런 게 정말 대박 사건이 진짜 주의 깊게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냥 이거 보고 뭐 혹시나 뭐 술 먹어서 그러나 아니면 그냥 뭐 너무 좀 불편하시고 이랬으면 저분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실제로 이분이 병원에 도착했는데 증상을 진단하는 의사가 뇌출혈 판정을 내렸어요. 진짜예요? 뇌출혈이 있었고 특히
말초 혈관에 피가 고여서 위급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담당 의사가 치료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어머나. 날 뻔했다. 어머나. 이 경찰관의 이 눈썰미 하나가 결국 귀한 생명 한 분을 살려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이 어르신 그리고 이 어르신의 가족분들은 이 이봉준 경위님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시절에 그 국가수 부검을 가다 보면 뇌출혈 증상이 있으면 뇌에 피가 고이기 때문에 눈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눈을 보니까 조금 나와 있는 걸 느껴졌고 똑바로 걸어보시라고 하니까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라고 하고 119에다 신고를 한 거죠. 이거 뇌출혈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그 가족분들도 그 경찰관분이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경찰관분이 사람을 살렸다. 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근데 최명규 원장님 어떤 병세나 증세가 있을 때 그 전조 증상을 알아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전조 증상은 방금 있었던 이제 보행 장애가 올 수 있는데요. 특징은 뭔가 하면은 줄타기를 하듯이 이렇게 손을 양쪽으로 하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걸어보게 하십니다. 어허. 그럼 비틀비틀하면서 못 걷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요? 네. 평형 감각이 마비가 되는 거는 눈을 감고 이렇게 한 다음에 눈을 감고 코에 손을 이렇게 해보라 그러세요. 그럼 코를 갖다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또 몸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확 힘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될 때는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악수를 하세요 하고 양쪽 손에 이렇게 하는데 한쪽만 팔이 빠지고 한쪽은 팔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갑자기 시야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 몸의 한쪽만 감각이 둔해진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분처럼 고혈압이 평소에 있었던 분은 이런 거 있기 전에 평소에 다르던 두통과 완전히 다른 두통을 느끼게 되면 차원이 다른 두통. 네. 혈압 올라가면 보통 뒷못이 이렇게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거든요. 아하, 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또 의심하고 빨리 조처를 취해야 됩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바로 파주경찰서 탄현파출소의 이봉준 경위님 정말 소중한 생명을 살리셨어요. 이참에요. 저 은평경찰서 이 복내 경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가지고 의형제 한번 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의 투캅스 경찰관님 덕분에 정말 따뜻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멋지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요 아주 관심 가는 진짜 눈에 띄는 그런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가수 윤도현 씨의 소식입니다. 네. 오늘 SNS에 환자복을 입고 있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어허. 그 내용은 본인이 암투병을 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린 건데 어머, 세상에. 지난 2011년 건강검진 후 암이란 말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어머나. 정확한 병명은 림프종의 일종인 희귀성암 위 말트림 림프종이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윤도현 씨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이후 본인이 이렇게 방사선 치료까지 결정한 후에 힘들게 하지만 열심히 치료를 받아왔다는 뒤늦은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허준 변호사님, 진짜 오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어머, 윤도현 씨가 암이었어? 막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전혀 알 수 없었고 이런 소식이 알려지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윤도현 씨가 본인의 암투병을 혹시나 팬분들이 알게 되면 더 많이 걱정할까 봐 이걸 굳이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걱정하실까 봐 부모님한테도 알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네. 저 사진을 그때 당시 찍어놓고 이제야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사실은요 지금 암투병 사실을 왜 몰랐냐면 숨긴 채 또 팬분들한테는 꿋꿋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없고 갈 길이 멀어도 난 간절히 원해 동정하는 눈빛마저 품어내 용기를 내어버리라 편히 쉬어갈 깊은 숲속 그 어딘가 나를 쉬게 할 산들바람을 만나러 고요한 마음과 푸른
이게 2년 전 2021년에 올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팬분들은 저런 모습만 보니까 야, 참 노래 잘한다 우리 윤도현 씨. 그러니까 잘 지내는 줄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병이요. 어떤 병, 구체적으로 어떤 병입니까? 최병기 원장님. 보통 이제 림프종은 이제 림프구라고 해서 네.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세포가 과잉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겨드랑이라든가 척추 옆에 보통 림프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말트 림프종은 굉장히 드물게 위에 이 점막을 타고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느끼게 되는 증상은 위암이라든가 위궤양과 똑같아요.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하다가 위를 보게 됐는데 뭔가 이상 부위가 있고 그 이상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검을 갖다 했더니 그 부위가 통상적인 위의 세포가 아닌 림프 세포가 몰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물요법을 해서 악성 림프 세포를 갖다 줄이고 혹은 거기에 추가로 하거나 거기에 실패하게 되면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이제 림프 세포 중에 악성 세포를 갖다 죽이게 되지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뭐 암이라는 게 뭐 가벼운 암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투병할 때요. 최명관님 혹시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떻습니까?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크게 고통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식도라든가 몇 군데 부위가 관계가 되게 되면은 그 부위에 이제 통증이 있어서 음식을 못 먹게 되긴 하지만 아이고. 방사선 치료 자체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요. 후유증만 발생하지 않아 합병증만 없다 그러면 항암 치료도 사실은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두려움을 갖고 대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약은 너무 많고요. 네. 어떤 항암 치료는 진짜 고통이 없고 네. 어떤 항암 치료는 고통이 심하고 그래요. 3년간의 투병 마치고 완치 판정 받으니까 예전에 그 환자복 입었던 사진을 이제야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또 궁금하실 거예요, 팬분들은. 예, 그렇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전에 3년간의 투병 마치고 암세포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박수를 보내드리고. 근데 저는 윤도현 씨가 올렸던 글이 너무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뭔데요? 이 글도 그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글도 그렇지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년이 정말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도대체 언제 이게 끝날지 진전도 모르겠고 없어지는 하는 건지 너무 두려웠다. 그런데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건강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라는 걸 깨달았게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제가 겪어보니 암세포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더 위험하다는 걸 느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맞아요. 지금 현재 암과 싸우고 계신 많은 암투병 환자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추진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윤도현 씨 정말 이 고통을 이겨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장윤경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유명하다는 여수 밤바다 보러 가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결국 취소했네요. 강행할 수도 있었지만 왠지 다들 태풍 때문에 노심초사하는데 놀러 가는 게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깝지만 숙소도 위약금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휴가인데 방콕 하기가 억울해서 지금 서울에서 호캉스 중입니다. 뉴스파이터 본방 사수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진짜로 장윤건님 본방 사수하셨죠? 꼭 어디 안 가도 쉰다는 것 자체가 힐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